네, 이재명 정부 들어 증시가 힘찬 상승세를 보인 원동력을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에서 찾는 분들이 많죠. 일반 주주들은 환호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계는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소송이 늘어나고 의사결정이 늦어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입니다. 불안한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자사주를 활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안의 파장 두 분과 따져보겠습니다.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상법 개정안 지금 국회 심사 중입니다. 4일까지 임시국회인데 그전에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국힘도 이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통과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반대해온 기업들이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최근 태광산업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기초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의결했죠, 이사회가. 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지분이 많은 대주주, 지배주주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 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교환사채, 자사주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 발행, 기업들이 최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태광산업의 경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황세훈 의원님? 네, 일단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으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산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각을 전제로 해서 매입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는 기본적으로 소각을 전제로 해서 매입이 되는 경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주주 환원의 그 방법, 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거고요. 예. 기업이 돈을 벌면 이 돈 번 돈은 당연히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사주는 당연히 매입을 하면 소각을 함으로써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라. 이것이 사실 자사주 제도가 가지고 있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자사주를 매입만 하고 소각은 하지 않았죠. 네. 매입을 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회사의 자산 계정으로 계속 남겨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네. 형식적으로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주 환원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빈번하게 발생해 왔던 거죠.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조금 의무화, 뭐 상법 개정에는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자사주 소각을 조금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자사주는 굉장히 유용한 경영권 방어 도구처럼 인식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네. 네. 인식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이제 의무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 내지는 소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네. 되면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소각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현금화를 시켜서 이제 그 지배주주나 혹은 경영진의 그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도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광산업이 하는 이사회 결의한 거를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 태광산업이 자사주를 통해서 다른 회사에 이거를 주면 이걸 기초로 채권을 발행한 다음에 그 채권을 산 사람이 나중에 태광산업 주식을 가져갈 수 있게 지금 교환사채를 발행한 게 자사주 소각을 하려는 새 정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러면서 자사주를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금 조달 수단은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쓸 수는 있는데 수달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좀 활용하는 꼼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태광산업은 필요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이 교환사채 발행을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태광산업의 주장을 혹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자사주 관련된 일을 할 때 명목상의 공시하고 또 실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목적이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게 좀 아쉬운 겁니다. 공시한 거. 이번에 태광산업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어떤 신사업을 하겠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3,200억 원 정도의 자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전까지 그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는 좀 갑작스럽다. 이 자사주에 대한 이비를 발행하기 위해서 좀 급조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의심이 좀 있는 상태고요. 네. 사실 이 교환사채라는 것은
그 자사주를 나중에 바꿔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과 사실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자사주 처분 공시가 같이 나와 있고요. 예. 이 자사주 처분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하고 실질은 완전히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제3자 유상증자와 같은 절차 또는 같은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데 하필이면 우리나라 법에는 그 부분이 좀 공백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사주를 실질적으로 처분하면서 제3자 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 또는 실체적인 요건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혹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네. 자사주를 태광산이 갖고 있던 거를 교환사채를 발행을 통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그동안 시장에 유통 물량으로 나와 있지 않다가 다시 유통 물량이 되니까 네. 주식 가치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를 좀 가지고 있으면 소각해야 된다는 이 새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자사주를 활용해서 지금 상법 개정안에 물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유사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전에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이렇게 늘고 있어요, 정말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보면 태광산업뿐만이 아니라 자사주를 매각을 하거나 매각.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사주를 처분하려는 그런 시도는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예. 사실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거나 또는 시장에서 자사주를 매각을 하는 행위나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사주 매각 시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제도 변화가 생기면 제도 변화가 확정되기 전 시점에서 이미 예상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나타나는 굉장히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사주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네. 기업들이 이것을 자산으로 기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매각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 현금화시키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제도적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있던 자사주들을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회수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사주 이렇게 약간의 꼼수적인 측면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태광산업의 주장도 잠깐 시청자에 들려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꼼수 차원이 아니고 내년까지 집행할 투자 규모가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투자 기금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EB 발행,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 그런 취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쪽으로 새 정부가 추진하는데 이 의무화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외국인 경우에는 사실 자사주를 소각해야 되냐 마냐는 논란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사주는 매입하는 순간 사실상 소각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소각한 것과 같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혹시라도 소각하지 않고 다시 시장에 내놓으려면은 신주 발행이랑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법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이 사실상 없는 상태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0%, 30%씩 자사주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 나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사주를 20, 30%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꽤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들은 웬만큼 10%에서 20%를 다 갖고 있고 또 40% 이상 갖고 있는 회사들도 그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가 이번 상법 개정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 국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번 상법 개정이 안 들어가면 어디? 이제 강제 소각부터 아니면 공시 강화까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일률적인 강제 소각은 좀 시장에 충격이 너무 많을 것 같고 아무래도 점진적이거나 단계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분을 이렇게 많은 경우 자사주가 많은 경우 다 소각을 의무화하면 대주주로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좀 줄어들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사주는 대부분 이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그렇게 99% 이상 소각이 되지 않고 갖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자사주가 이제 회사 돈으로 산 거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 돈으로 산 자사주인데 왜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이 돼야 되느냐라는 것이 자사주 매입 소각의 가장 큰 문제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 취지와 연기가 돼 있는데 지금 상법 개정안 곧 확정될 예정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어요. 그동안 반대해오다가 반대해왔는데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식 투자자들이 의식을 했겠지만 발표하기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권 침해가 발생한 점 이걸 입장 변화 이유로 들었다고요? 네네. 어떤 기업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죠? 최근에 국민의힘 입장을 바꾸게?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규모 기업인데 네. 뭐 기업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대규모 기업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검색은 되실 것 같은데 네.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M&A가 시도되는 과정에서 이제 경영 분쟁 과정에서 유상증자가 발표되었던 기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 활동이 굉장히 잘 돼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유상증자가 발표되었던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상증자라는 것은 자본시장에서는 거의 기업의 최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네. 이제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투자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자금 조달 수단은 당연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부 유보금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외부에서 차입을 통해서 빌려온 돈. 네. 그리고 마지막이 주식을 발행을 해서 끌어들이는 자본금. 이것이 가장 비용이 높게 드는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영업 활동을 잘하고 수익을 잘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네. 없는 거거든요. 네. 영업 활동에서 이익도 많이 생기고 있고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도 충분히 가능한 회사가 네.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많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의 굉장히 피해가 오는 그런 경영의사 결정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럼으로써 이제 조금 여론이 나빠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테고요. 또 뭐 개미 투자자가 지금 뭐 1,300~1,400만 하니까 투자자들이 바라는 상법 개정안을 계속 반대하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유상증자 최근 기업들의 그런 관행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반대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이사의 충실 의무가 그동안은 회사로만 돼 있었는데 이제 주주로 확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 외에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더 있지 않습니까? 뭐 집중 투표제, 또 3% 룰로 감사위원을 뽑는 문제. 자, 이 부분들이 있는데 요 집중 투표제와 3% 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이게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신데요. 집중 투표제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 명의 대표를 뽑을 때 했던 방식을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명에 한 명씩 뽑는 경우가 아니고 여러 명을 뽑을 때에는 사실 거기에 우리 표를 나눠줬잖아요. 네. 나눠주면은 다득표대로 이렇게 선출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예. 만약에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은 보통 그 주주는 자기 의결권 하나만 행사를 하게 되는데 3명일 때는 3배의 의결권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3배의 의결권을 한 명한테 몰아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소한 소액주주들이 한 명의 이사는 뽑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집중 집중투표제입니다. 투표할 수 있게 해서 맞습니다. 원하는 소액주주들이 뽑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표를 네. 몰게 할 수 있다. 한 명도 뽑히지 않는 현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그게 보면 될 집중 거고요. 투표제고요. 3% 룰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3% 룰은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그 1962년 상법부터 감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감사는 대주주가 3%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근데 그 3%를 계산을 할 때 일가 친척하고 계열회사를 다 합칩니다. 특수관계인들. 네, 네. 같은 주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식 제도가 들어와서 이제 감사위원회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감사위원회는 이사이기 때문에 이런 3% 룰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조차도 지배주주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위원들에게도 3% 룰을 적용하자라는 법이 2020년에 이제 개정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좀 이상한 일이 좀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실은 일이요? 감사위원 중에서 사회이사인 경우에는 네. 특수관계인을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봐서 3%로 하자라고 따로따로. 네. 네. 예를 들어서 일가 친척이 10명이 합쳐서 30%를 가지고 있다면은 기존에 합쳐서 3%일 때는 10명이 전부 다 3%밖에 행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이 개별 3% 룰이라는 것은 10명이 각자 3%를 행사할 수 있다 보니까 30%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이사인 경우에는 좀 그렇게 이상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고쳐가지고 감사위원을 뽑을 때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전체 합쳐가지고 3%를 하자. 이런 법안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지금 3% 룰을 적용이 한 명인데 뭐 둘로 확대한다 이런 것도 그것은 있어요? 이제 3명이라면은 1명까지만 그렇게 3%를 적용하게 돼 있는데 감사위원도? 네. 그런데 이제 2명 또는 전체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집중투표제 3%를 적용 이것도 굉장히 여야가 지금 갈등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까지는 좀 국민의힘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 집중투표제가 우리 지금 우리도 창법에는 도입이 돼 있는데 네네. 정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한 다음에 의무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시가총 예를 들자면 이제 기업 자산 가치가 2조 원 이상 되는 큰 그런 기업들? 아주 이제 사이즈가 큰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의무화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이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상이 안 됩니다. 근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 이 부분을 특히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이제 이걸 배제를 시키는 정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배주주, 예를 들자면 20%에서 3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들은 이사회를 전원, 사회이사를 포함해서 전원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집중투표제가 들어오면 앞서 우리 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소수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한테 몰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가 원하지 않는 이사가 이사회의 멤버로 선임이 되는 경우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사회의 운영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사회 멤버, 특정 멤버가 이제 비즈니스 안건들, 여러 경영 의사 결정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대를 표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예를 들자면 물적 분할을 해서 예. 이제 자회사를 상장시키는 거, 이거 다 이사회의 의결 사안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해서 자회사를 상장시키면 일반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어떤 특정 이사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면 이런 식의 시도가 사실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기업 없는 거죠. 경영인으로서는 원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을 맞을 수 예, 있다. 지배주주의 입장에서는 네. 추진했던 경영 그런 이제 정책 방향성이 일부 변화를 하거나 좌초가 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경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다른 나라도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까? 집중투표제를 다 의무화합니까? 일부 있긴 합니다.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의무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집중투표제 자체가 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미국인 경우에는 대부분 지분이 분산돼 있고 다득표제에 의해서 의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에서 30% 되는 주주가 이사 전원을 선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주주가 좋아하는 이사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한 명을 한 번에 뽑는 찬반 투표식으로 뽑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20, 30% 주주도 이사회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비교적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사회가 20,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입맛에 맞는 분들도 사회이사가 구성된다. 지금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거의 구성되어 대부분이에요? 있습니다. 네네. 독립적으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 회사는 모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아무래도 이제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걸로 사실은 아쉽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려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텐데 집중투표제 의무화라든지 3% 룰을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을 만약에 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 부분은 빼고 당초 생각했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만 넣어서 통과시키자고 해서 만약에 간다면 혹시 우리 투자자들은 좀 많이 실망할까요? 투자자들의 실망은 상당히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주가 상승이 발생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상법 개정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제안된 상법 개정안은 지난번에 한번 발의가 됐다가 거부권 행사에 의해서 이제 좌초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전자주총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만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집중 투표제에 들어가고 3% 룰 이렇게 들어가면서 훨씬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 특히나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상법 개정안이 현재의 모습으로 통과가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 문제였거든요. 네. 이사회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지배주주가 이사회를 전적으로 쉽게 말하면 좌지우지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됐었는데 상법 개정안이 처음에 이제 제안되었던 그런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중간에서 한두 개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면 조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형성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지춤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잘 올라왔는데 만약에 집중투표제 3%를 빠지고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정도로 상법 개정안이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될까요?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조금 저 정도로 좀 국회 정부가 좀 약한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조금 약해지는 것이 좀 더 크게 다가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크게 다가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법 개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만 한국이 거버넌스가 개선이 된다라는 어떤 신호의 입장에서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패시브 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것이 그냥 약해졌다라는 그 시그널 자체가 왜냐하면 이 한국이 그 전부터 거버넌스 개혁을 한다고 했다가 좌초전적이 굉장히 많아서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확실히 되지 않으면은 한국이 또 다시 약해졌구나라는 그런 이미지로 확산될까 봐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여야가 여당 민주당, 야당 국민의힘이 지금 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시킬까를 놓고 지금 삽바싸움을 벌이고 있군요. 자, 해당되는 기업들은 이제 뭐 반대는 소용없다. 뭐 통과는 확실시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경제단체장들이 이제 국 정치권과 대화를 했습니다만 소송이 좀 많아지면 그럴 때 주주까지 이사가 충실해야 된다면 뭐 주주에 대한 배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이런 배임죄의 문제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충실 의무가 강화되는 거는 사실 시대적 대세가 돼버렸으니까 부인하기는 어렵더라도 배임과 관련된 부담은 일정 부분 조금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배임죄가 그 정의 자체가 사실 조금 모호한 그런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게 배임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그 경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조금 적용 범위를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판례를 통해서 어디까지가 배임이고 어디까지 이런 경영 의사 결정은 충분히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영진들이 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말 배임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기업들의 주장인데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깊이 연구를 했을 것 같은데. 주주 충실 의무 이제 논의를 작년에도 참 많이 했는데요. 그때 보면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이제 배임죄 논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충실 의무라는 것은 그 어떤 법리나 지금 들어오는 문구상 업무상 배임죄와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충실 의무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배임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 반대에 대한 그 우려나 공포가 좀 과장돼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충실 의무라는 거는 주주 간의 어떤 이해 충돌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좀 굉장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배임죄로 당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 없다. 네, 사실 이론적으로는 0에 가깝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던데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저는 다른 토론에서는 참 많은 교수님들과 만나했는데 사실은 그 이제 참 반대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인정은 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좀 많이 과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상법 개정안은 이전에도 이런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조금 이거를 완화하거나 좀 네. 명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죠. 이 상법 개정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를 기업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 조금 제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충실 의무와 주주 충실 의무와 배임죄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거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것과 직접적인 연결은 돼 있지 않다. 네네. 이제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사내 경영진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외에도 이 사회이사들이 굉장히 긴장할 것 같아요. 사회이사들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분 얘기대로 이제 조금 뭐 거수기처럼 이게 의사결을 했다. 뭐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사회이사들도 이제 함부로 의결을 못 하겠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주주들, 지배주주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만 고민을 하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앞으로는 지배주주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반드시 고민을 한 이후에 경영의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적 분할 이후에 중복 상장을 하는 거 이거 다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거든요. 이런 안건이 예를 들어 또 올라왔다 그러면 물적 분할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회사를 다시 상장을 시키겠다라는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의사 결정이 기존 일반 주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당연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찬성이 아니라 반대 의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양쪽에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사회이사들의 경영의사 결정 과정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조금 이렇게 진지해지고 시리어스해져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주면 변호사에게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돼서 이사들이 더 고민해야 될 사항이 충실 의무를 고민해야 될 상황이 좀 많이 일어날까요? 많이 있어요? 이사의 결의 중에 양적으로는 한 10개, 1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주 사이에 이해 충돌이 있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경영을 할 때. 뭐 근데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이제 장기적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주주들의 좀 이익이 조금 침해가 된다. 이럴 때 좀 그것이랑 사실 충실 의무가 관계가 없는데. 관계 없어요? 네. 그것은 이제 의견 충돌일 뿐이고 사실 이익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결정을 했다가 그 장기적인 결정이 잘 안 됐을 때에는 지배주주 주가도 떨어지고 일반 주주 주가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상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모자회사 합병한다든지 뭐 물적 분할 이후에 중복 상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지배주주에게 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만 이 결정이 전체 주주에게 똑같이 이익이 되는 것인가만 생각해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게 우려와는 달리 과연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실제 기업 경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준범 변호사 그리고 황세원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